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국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죠. 설란영 씨가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했다는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는 건데요. 설란영 씨 지난 1970년대에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한때는 노동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노조 활동을 바라보는 퇴행적인 시각과 구시대적인 젠더 감수성이 놀라울 뿐입니다. 부부가 참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문수 후보의 첫 유세날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불러서 성차별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었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5월 2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 토크쇼 핫 이슈 라인업인데요. 이강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진짜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바뀌니까 네. 뭔가 좀 또 새롭네요. 긴박감이 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제 당일까지 예정된 주요 일정, 남은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대선 당일에 사용할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쇄 시작하는 투표용지는 사전 투표 때 배포되는 게 아니고 본 투표 때 6월 3일 날 우리 가면 이렇게 신분증 보이고 주잖아요. 네. 그때 할 거를 지금 인쇄하는 거고 사전 투표 자주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신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해 주니까 오늘 인쇄하는 거하고는 상관은 없죠. 맞습니다.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말했듯이 투표 용지에 4번 이준석은 찍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랬죠. 이제 본 투표 날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 빠지게 하려면 어제까지 뭐 그렇죠. 사퇴를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네. 어제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름 올라가는 것이고 저는 정말 이게 투표할 때마다 단일화 사퇴 이게 무슨 고정 밑반찬처럼 나오니까 물론 선거 기술이나 공학적인 면도 있지요. 그래서 후보들끼리 그렇게 하겠다는 걸 누가 뭐 법으로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만 저는 올바른 정치 문화는 일단 아니라고는 보는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구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단일화를 시도할 수야 있겠죠. 그걸 누가 말릴 수는 없고 그런데 아무튼 얘기가 나오고 아마 지금 범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김문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한 사람은 단일화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나의 정치적 몸값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단일화에 임하는 게 단일화 협상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도 한 며칠간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별로 그걸 그렇게 마땅치 않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지겹다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일단 단일화 피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계속 말만 하고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려면 빨리 하든가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러다가 뭐 결국에 와서 그래서 저는 이 얘기나 이 단일화 논의 입에 거론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단일화 효과는 일단은 반감되게 돼 있다. 그런데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전 투표가 5월 29일, 30일 이틀간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5월 28일까지를 단일화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잡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국힘은 방금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29일, 그러니까 사전 투표 바로 전까지를 네. 단일화의 데드라인으로 예. 보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27일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으니까 음. 그때 TV 토론까지 하고 본인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이후에 예. 단일화할 수도 있다. 예. 물론 이거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 쪽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으로만 따진다면요. 방금 진행자께서 예측한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겁니다. 그리고 투표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난 죽어도 단일화 안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자기 스스로 못을 박았는데 그걸 나중에 거두어드리려면 만약에 한다면 네. 단일화를 한다면 그럼 거두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예. 뭔가 또 이유를 대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저 그냥 단일화 할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자기 가게를 하나 차린 거잖아요. 나머지 정당을 가게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본인의 정당을 하나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름대로 정치 뭐 생각도 있고 할 텐데 자기 부정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단일화라는 게.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과 주변과 지지자들을 설득하거나 명분 있게 뭐 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너 이준석 말이야. 이번에 너 양보해서 단일화 해가지고 이재명 이겨야 되는데 네가 단일화를 안 해서 우리가 져. 이게 막 심각하게 거부하기 힘든 데이터나 숫자를 딱 들이대면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단일화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남들이 하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고 추측하기도 쉽진 않아요. 사실 저는 그냥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 아니냐. 너무나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참 요술방망이처럼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도 TV 토론 마치고 각자 어디로 007 작전 하듯이 강남 어디에 가서 만나가지고 새벽에 뚝딱 하기로 갑자기, 그렇죠. 그랬죠. 그때도 마지막 TV 토론 마치고 투표일 며칠 안 남겨뒀을 때예요. 제 기억으로는 3일인가 남겨두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속을 누가 알 것이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한테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귀뜸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정황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지만 하겠다는들 누가 말릴 것이며 어찌 알겠는가 싶은 거죠.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까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 일단은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평론가님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보긴 했는데 네.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선거 전 6일간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되고 5월 이번에는 28일부터죠. 맞습니다. 네. 28일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모든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네. 일단은 그 직전까지는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질 거예요. 그럼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또 판도가 출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여지가 뭐 이게 가능성의 영역을 말할 때는 우리가 속단을 하거나 엄단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겸손하게 말하자면 출렁거릴 요소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항상 있다고 봐야 하겠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비상 상황을 뺀다면 저는 뭐 변수 여지가 그렇게 많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대충은 다 가닥이 이미 잡혀 있고 저는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라거나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 몇 퍼센트쯤을 얻는가, PK는 얼마나 얻는가, 국민의당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를 얻을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승자와 패자 1, 2위 간 득표율의 차이가 향후 정치 일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압도적으로 이기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새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투표로 내린 것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3년 전에 2022년 대선처럼 만약에 또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0.7%포인트 차이라는 정말 아슬아슬한 이렇게 차이면 승자도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고 패자도 긴박한 차이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또 잘 헤아리고 떠받들어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1, 2위 간의 격차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향후에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월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는데 5월 27일까지 조사한 것은 28일 이후에도 발표는 할 수 있어요. 네네네. 5월 28일 이후에 조사한 것들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네.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했던 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 들어간 이후에 혹시 뭐 변했어? 이른바 깜깜이 때 뭐가 확 변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한 투표일까지 한 5일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5, 6일. 물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역대로 치러본 선거나 직접 참여해본 여론조사를 통해서 깜깜이 기간 중에 한간에서 소문이 돌았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순위가 바뀌거나 하는 일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2위였는데 네. 깜깜이에 들어갔는데 아니래 깜깜이 기간 중에 바뀌었대 글쎄 2위가 1위가 됐다는데 너 왜 그 얘기 들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 전화로도 하고 카톡방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소문이 났던 몇몇 대선 저도 기억하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은 일단 막 치고 올라와서 아슬아슬하게 붙었던 적은 한 번 있긴 있어요. 문재인 박근혜 그때 네네네.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정도 격차였다면 깜깜이 한 대여섯 진행되는 동안에 붙어가지고 꽤 아슬아슬하게 한 적은 있지만 순위가 바뀌진 않았다. 그런 적은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은 1위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후의 국정 운영에 힘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이런 말씀을 않겠습니까?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방금 이 깜깜이 기간에는 1, 2위 순위가 있는 적은 없었다. 변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자, 27일이 마지막 TV 토론회 날이에요. 예. 화요일입니다. 네. 이날 이제 세 번째 토론회가 정치 분야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정치이기 때문에 이 주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그렇죠. 이 토론회 기간이 27일이고 28일부터는 이제 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 금지되기 때문에 네. 이 토론회가 어떤 여론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예상의 영역인데 이 토론에 따라서 여론이 좀 좌우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소지는 몇 가지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러세요? 지금 두 차례 했던 TV 토론이 경제와 사회였잖아요. TV 토론 두 번 했던 게 분야가 경제와 사회였는데 오는 27일 마지막 TV 토론은 주제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른바 정치적인 사안으로 정면 격돌할 것은 빤하고 그동안 몇 가지 경제나 사회 아닌 것들로도 이렇게 문답이 오가고 날이 선 채로 좀 진행된 것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 5월 27일 토론회에서는 그게 봉인 해제됐달까? 서로가 거침없이 기탄 없이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매우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겠죠. 이를테면 정치 개혁 관련되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각자의 후보에 대한 정치적 이슈들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뻔히 예상되는 것들이 사법부를 너무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년 동안 해서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로 고장난 추금기 뱅뱅뱅 돌아가듯이 이렇게 하지만 사법 리스크도 또 한 번 얘기를 할 것이고 이재명 측근들에 관한 글쎄 뭘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난 3년간 민주당 후보에게 가해졌던 끊임없이 물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려는 것도 아마 있을 것이고
글쎄요, 각 캠프별로 뭔 비장의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달라들어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새로이 발굴될 이슈가 있을까 이런 점은 있겠고요. 네. 김문수 후보에 관해서는 사실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어떤 점이 실망스럽냐? 네. 솔직히 이분이 저는 나름대로 뭔가 한가닥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무지하세요. 토론회에서의 모습이 한두 번 보셨죠? 네. 그냥 말을 소박하게 하는 이웃집 아저씨 뭐 이런 친밀감 수준의 그런 게 아니고 정책을 그동안-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예, 본인의 국정에 공약조차. 국회의원도 한 몇 번 하고 도지사도 하고 뭐 장관 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장관도 했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문만 열심히 봐도 저 정도는 하겠던데. 예. 게다가 말하는 스타일도 조금 그러니까 저분이 저 국정 운영 정책 능력이 있을까 하는 걸 저도 많이 느꼈어요. 저도 기자를 꽤 오래 했지만 그분을 1대1로 만나서 뭐 취재를 해보곤 한 적은 공교롭게도 없었는데 요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의외로 참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방송이니까 단어를 지금 정련해서 쓰고 있다는 아무튼 좀 네. 무지하시더라. 알겠습니다. 걱정될 만큼 네. 그런 게 있었고 김문수 후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을 게 많지요. 이념 전쟁 윤석열이 일으켰던 이념 전쟁을 맨 앞에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막 끌어왔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들 저는 좀 질문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남들을 깐족깐족 아프게 뭐 그런 건 참 잘하던데 본인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아야 하는 대목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은 수세적이고 차분하게 하는 뭐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 TV 토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품평하기란 대단히 힘들고 태도를 주로 보게 되는 건데 다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힘으로 압박하려는 듯한 그런 것은 보이면은 좋지 않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반작용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속보가 하나 뜬 게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생각이 비슷한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이 단일화하길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짧은 네. 워딩만 전해지고 있고 네. 일단은 이 워딩만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네. 의지를 좀 드러냈다. 이렇게 그랬네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답네요.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 셋이서 합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보통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이준석 단일화 안 합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세 명을 콕콕콕 집어가지고 당신들끼리 하시오 이 말인데 네. 과연 이준석다워요. 어. 뭐 저렇게까지 하다가도 단일화를 하곤 했으니까 우리가 참 황당한 건데 네. 믿어보십시다. 네. 자 저렇게까지 말했으니 며칠 있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말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저는 근데 단일화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가 네네. 둘이 합쳐서 김문수, 이준석 합쳐서 이재명을 확실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자기 개인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봐라. 정치적 자산은 나에게 더 있고 앞으로 더 커진다.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차피 보면 지는 게임이라면 단일화 안 이준석 하고. 후보가 단일화 이슈를 계속 띄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단일화 안 하실 분이 단일화 이슈를 계속 띄운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이게 본인에게 좀 이슈가 되면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뭔가 좀- 황앵커께서는 아무래도 할 것 같아. 이 생각이 아직 좀 크신가 봐요. 그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어떤 명분을 네. 가지고 오는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사전 투표가 29일, 30일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있어요. 네. 보통은 금요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말을 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한두 번 어디서 보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우리 국민이 요일에 따라서 뭐 투표하고 안 하고 그럴 만큼 가벼운 분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사실 이제 맨 처음 시작했던 6회 지방선거라든지 이게 맨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6회 지방선거에선 11.5%밖에 되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서 지금 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때 쭉 올라가서 26.1%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었고 지난 대선 때 36.9%를 기록했습니다. 22년에 있었던 선거였죠. 지금까지는 초반에는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던 초반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일단 통설로는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라는 게 통했었는데 네. 점점 갈수록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네. 어떤 한쪽 진영에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맨 처음에 이른바 범진보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했고 그 진보적인 컬러를 지니시는 분들이 가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던 건 사전투표 초기에는 확실히 그랬어요. 예. 그리고 사전투표 분이라고 개표를 따로 하거나 뭐 누구가 얼만큼 나왔는지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정만이 가능한 영역인데 아무튼 진보권에서 많이 참여했으면 진보 성향의 후보에게 표가 많이 갔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 이후로 보수권에서도 야 우리도 사전투표 적극하자라고 돌아선 게 지지난 총선과 지난번 대선 때 그들도 열심히 했고 네. 그다음에 사전투표가 실질적으로는 투표 일수가 연장되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아. 사전투표를 하면 좋은 점도 많죠. 별로 줄 쓰지 않고 짬내서 가까운 곳에서 해버리고 투표일 날에는 오로지 하루를 풀로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레저나 편한 시간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예. 투표는 실은 1인당 한 3, 4천만 원씩의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국민 주권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사전투표가 이제는 완전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이미 너무 일반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선거도 네. 투표일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본인의 진영에 있는 그 유권자가 얼마나 투표소로 나오느냐가 사실 이제 그 득표율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조기 대선은 전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 좀 의미 있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네. 투표율이 좀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저는 투표율은 계속 높아져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투표율도 대선 투표율도 쭉 그래 왔는데 제가 지식이나 생각이 짧을까요? 제 견해로는 네. 이번 대선 투표율은 이 직전 대선 투표율보다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가요? 3년 전에 20대 대선인가요? 윤석열, 이재명 붙었을 때 77.1%였거든요. 네. 최종 투표율이. 근데 이번에는 일단 계엄 내란이라는 우파 보수 진영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치명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만 자기권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걸 사실은 그쪽 분들도 잘 아시거든요. 아. 그래서 투표 욕구 자체가 많이 저하돼 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투표 동인이 좀 낮다. 또는 투표 욕구가 저하됐다. 뭐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딱딱하게 어려운 말로들 많이 표현하던데 그냥 저는 쉽게 말하자면 아유 우리 후보가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보수라고 말하는 게 좀 창피하기도 했어 계엄 때문에. 그래서 나 이번에 웬만하면 투표 안 해버릴래. 라고 생각하는 보수 쪽 유권자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반대로 진보 성향을 지닌 분들은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 개혁 의지, 민주정부 재수립, 주권 재민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힌다는 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장에 많이 갈 것으로 보여요. 한 표가 민주당 후보에게 보낸다는 것 단지 그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주권 재민과 법 앞에 평등을 외쳤던 게
지난 계엄 이후 6개월 동안 온 국토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유일한 요구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요구를 명확하게 가서 표로서 행사하는 게 투표라는 행위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분들은 투표 욕구도 늘어나고 혼찌검을 내겠다,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하는 점에서 투표 욕구가 굉장히 상승했으리라고 보는데 반대로 보수 쪽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힘주어 말했지만 실제 또 그날 가보니까 투표율이 확 올라가 버리면 제가 좀 염치가 없어지긴 한데 네. 두고 보십시다. 저는 투표율이 확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확? 어느 때보다 사실 이번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네. 좀 보여줘야 할 의미가 있는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100% 맞고요. 우리 상식 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외국 사례 말하는 걸 참 안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발전 정도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게 있긴 한데 투표에 관한 한 아까 주말 평일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항상 주말에 해요. 네. 대통령 투표를 항상 주말에 한다고. 걔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그냥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도 투표율은 안 빼먹고 하는데 프랑스 대선 투표율 평균이 88.9%예요. 그런가요? 90%에 육박하고 넘기도 해요. 그만큼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치 민도의 가장 명확한 척도 중에 하나다. 네. 점점 투표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높아져야죠. 19대 대선 때 77.2%, 20대 대선 때는 77.1%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대로 좀 80%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핫이슈 75쯤 생각해요. 네. 그런가요? 네. 핫이슈 라인업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대선 캠프 라이브 바로 방송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